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때 지금 부분은 이제, 개항 이후에 우리의 중요한 사건들과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줬던 여러 조약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대응들을 정리를 해 두었는데, 연표를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거류지음을 해서 일본과 이제 개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일본 상품들이 들어오게 되고, 뭐 무관세, 무항세라든지 거류지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죠. 1880년에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아서 조청 삼인 수령 무역 장정을 또 체결하죠. 그리고 조이소 조교 소약약 이런 것들이 체결하게 되면서 뭐 간행 이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지 통상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요. 또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해서 뭐 관세를 매정 방공령 규정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또 청일 전쟁으로 일본 연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이 머무는 동안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고, 러일 전쟁으로 또 일본은 약간 황무지 개항권도 요구하는 등 토지 침탈, 그리고 한일박에 의해서 이제 재정 고문을 해서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러 가운데 우리도 이제 근대적 상해사를 성립하고 방공령을 내리고, 그리고 민족은행 설립, 상권 이권 수호 운동, 국제보상 운동 등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으로도 좀 나라를 좀 지켜보고자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제 근대적 상해사 설립입니다. 상해사, 상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래도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가진 상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에서도 우리가 이제 버티기 위해서는 규모를 우리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상인들이 투자해서 설립한 합자 회사가 바로 상회사가 되고요. 뭔가 국가의 관허, 국가가 허락해준 회사로서 영업세를 납부하는 대신 거기에 맞서서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뭐 이렇게 관리대 수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뭐 그러한 것이 바로 상해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것들은 평양의 대동상회라든지 한성의 장통상회, 뭐 장통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여러 곳에 지점들도 설치하면서 좀 성장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강상인, 경강이 어디예요? 서울 경천. 한강에는 강이죠. 그러니까 한강에서 이제 주로 활동했던 상인들이 경강상인이잖아요. 경강상인들은 아무래도 한강이라는 유리한, 물류 유통에 유리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적 환경을 두고서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세. 그러니까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면, 쌀로 거두면 이걸 서울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거를 이제 국가가 직접 좋은 선을 만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후기가 되면은 요거를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하청 주듯이 경강상인들한테 주로 이렇게 하청을 주거든요. 그래서 경강상인들이 이렇게 세곡을 운반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챙기고 이랬었는데, 일본이 진출하면서 일본이 약간 좋은 배들, 증기선, 이러한 배들을 갖고 오면서 일본이 세곡 운반, 지방에서 거둔 세금, 쌀을 한양으로 갖고 오는 요 운반 사업권을 독점하려고 시도를 하자 거기에 맞서서 경강 상인들도 이제 우리도 좋은 거 있어, 장비 좋은 거 있어, 아이템 있어 라고 하면서 증기선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해운회사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조업 회사에서 철도회사, 종로 직조사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우리들도 근대적 상해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은행도 설립을 합니다. 은행도 설립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자, 1896년 요 무렵 되면은 조선은행,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은행으로서 관료 자본이 중심이다. 관료란 얘기는 공무원인데, 관료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냥 뭐 선생님 같으니까 밑에 공무원 말고요. 되게 이제 고급 관료들,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고급 관료들은 또 명문가 출신들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에도 좀 돈이 좀 있었겠죠.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선은행, 또 이제 국가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한성은행은 1897년 민간은행으로서, 그리고 대한천일은행은 고위 관료와 상인이 중심이 되어 세운 민간은행, 그리고 대한제국도 이제 중앙은행이면은 지금 한국은행처럼 모든 게 경제 통화 이런 것들 담당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려고 또 시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요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 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조선은행이나 한성은행, 천인은행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지금의 상업은행 했다가 뭐 지금의 뭐 합병되고 해서 뭐 신한은행이나 여러 은행들로 이어지긴 하거든요. 우리은행 이렇게 이어지긴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자금도 이게 일본이 보면
계속 들어와서 여러 은행들이 막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인천이나 군산이나 목포나 이런 데 가면은 당시에 일본에서 들어왔던 은행들, 제일은행 이런 지점들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은행들을 외국계 은행들이 상대하기에는 자금도 부족했고 운영 방식도 아직 미숙했고, 그리고 일본 은행 진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 자본으로 상회사도 만들고요, 은행도 설립하고 노력을 하는데, 자, 이제 이런 일본은 이제 근대적 자본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화폐 정리 사업 때 다 타격을 입어요. 왜냐하면 화폐 정리 사업 어떤 거였어요?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이제 막 돈을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가불병 품질을 매겨가지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 안 바꿔지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화폐 정리 사업하고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이 50만 원을 막 줄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또 외국 자본이 침투하고 정부 정책 지원해준다라고 하지만 넉넉하지 않았을 테고, 아직 정부의 관료들도 이러한 근대적인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아니면 경제 활동 이런 것들에 서 아직 관료들의 이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한 점은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이러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방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공령에 보면요, 조일통상장정 1884년에 맺었던 조일통상장정에 이런 방공령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곡물이 너무 부족해서 예를 들면 뭐 함경도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함경도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거나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족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함경도 관찰사가 미리 규정에 의해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은 이 함경도 지역에서 외부로 곡식이 나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조일통상장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방공령을 이제 수시로 몇 번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본으로 대규모 곡물이 유출되는 상황 속에서 흉년이 계속되고, 곡물이 유출되고요, 흉년이 되니까 이제 곡식의 가격이 올라겠죠. 올라가게 되고 곡물이 부족해지자 이제 방공령이 내려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889년과 1890년의 방공령이에요. 그래서 1889년에는 함경도에서, 1890년에는 황해도 관찰사가 너무 문제가 있고 너무 곡식이 부족하니까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여러 방공령이 이제 일본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야, 니네 그래 방공령 좋은데 이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잖아. 근데 너희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방공령 철회하고서 우리 상인들이 너네 방공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방공령 때문에 피해를 본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 배상해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황해도 등지의 지방간은 조일통상장정을 근거로 방공령을 선포했지만, 그는 일본이 요거를 이제 물거품을 만들어 버리고 철회시켜 버리고 자신들 오히려 배상금까지 받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일통상장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제 37간에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간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영사관에 통지해서 일본 상인들 알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1개월 전에 충분히 알렸지만 자신들이 어떻게든 이제 뭔가 꾸며낸 거죠. 일본도 잘 꾸며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하고 막 꾸며내고 일부러 막 통지 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방공령을 철회시켜 버리고 또 배상금까지 요구한 거죠. 정말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권수호 운동입니다. 상권수호 운동. 그래서 조총상민수능 무역장정 1882년에,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죠. 내륙 양아진해도 막 개설하고 지방간 허가를 받으면 내륙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허락을 안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최애국대요 내요에 세우면서 이제 막 내륙으로 상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인들도 이제 청상인과 일본 상인들 제일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철수를 좀 시켜라 정부한테 요구를 하고요. 안 들어주면 우리는 파업하겠다. 상인들이 파업, 철회, 시장을 이제
문을 닫는 것을 철시라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 항의 방법으로 이제 시장 문을 안 여는 것을 철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그럼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조직을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1898년이 되겠습니다. 한국중앙총상회. 여러분들 황국하니까 약간 느낌이 황국해서 약간 일본 관련된 느낌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황국이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게 우리도 이때 대한제국이면은 황제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선생님도 약간 황국하면 약간 일본 왜냐면 황국심리 이런 거 너무 많이 이제 단어로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이권 수호 운동도 있습니다. 이권. 왜냐면 아간 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의 일본 고종이 1년 가까이 살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이권을 침탈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권들을 좀 지키자라는 이권 수호 운동도 벌어집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이권 수호 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러시아 이권 요구 저지에서 저령도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도, 지금 부산 영도구 저령도로 부산이 아니죠. 러시아가 빌려달라고 조차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막아내고 또 한러은행도 폐쇄시켜버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또 일본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했죠.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했는데 보안해라는 애국계 먹는 단체가 나서서 반대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농강회사라는 걸 설립해요. 그래서 일본의 토지 침탈 시도에 맞서서 황무지 개간권을 목적으로 황무지 개간을 황무지에 버려진 땅을 이제 농토로 바꾸는 거예요. 개간을 목적으로 농강회사 설립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놨는데 나중에 어쨌든 이게 나중에 일본이 동양척시 주식회사 설립하고 토지 사업 이렇게 전까지는 좀 버티는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권 수호 운동을 하고 독립협회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독립협회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반대하고 잘 막아내려고 했는데 독립협회는 미국과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의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구의 자본과 기술이 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서 되게 환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독립협회나 이런 데 이끌던 사람들 보면은 뭐 서재표도 미국에서 이제 있다 왔고 약간 개화파 인사들이 중심으로 나중에 이루어진다 보면은 뭐 일본과 가까운 인물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결국에는 이들도 제국주의 국가인데 이들의 속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자, 국채보상운동, 오늘 여기서 했던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방공영화 국채보상운동 잘 기억하세요. 자, 일본이 강제로 차관을 도입시키죠. 차관, 국가가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돈을 꿔주죠. 뭐 꿔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꿔줍니다. 니네 돈 필요할 거야. 그래서 어떤 데 쓰냐면은 돈을 꿔준 다음에 야, 니네 이거 도로 놔야 돼. 철도 놔야 돼. 그래서 식민지 기초시설을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돈을 꿔준 다음에 일본이 자기네가 필요한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놓고 도로 놓고 뭐 이게 근대적 시설이고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 돈을 꿔준다면 자기네가 조선에 철도를 놓고 이런 데 한 것은 그게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침략을 용이하기 위해서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돈을 꿔주고 자기네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 단행하잖아요. 이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돈도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다라 해서 이제 돈을 강제로 꺼줍니다. 그래서 이때 빌린 게 거의 1,300만 원이라고 해요. 1,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1년 예산이면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400조 정도 돼요. 물론 당시의 정부의 지출은 지금의 정부의 지출과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겠지만 그래도 엄청 큰 돈이라는 것을 한 나라의 예산에 맞먹는 돈이다라는 것은 엄청 큰 돈인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돈을 강제로 어쨌든 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빌리면은 돈을 꿔준 사람은 눈치를 좀 보게 되잖아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돈을 꾸면은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날이 조금 막 용돈을 좀 늦게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비용이 좀 늦게 들어서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되면 좀 친구 눈치를 좀 보고 그랬거든요. 친구 멀리서 보면 약간 좀 피해 다니고 금방 그렇다고 친구들 돈 떼먹은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일본에게 돈을 그렇게 거액을 꾸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서, 일본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나라가 이걸 갚지 못하자 또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
사람들, 민중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을 중심으로 해서 자, 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돈을 꺼가지고 돈을 갚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백성이란 말 쓰고 싶지 않아서 제재는 안 쓰려고 하는데, 우리 민중들이 우리가 갚자 라고 해서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지도를 주고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을 묻는 문제도 많았거든요. 뭐 국제보상운동은 대구라는 거, 뭐 물산장려운동, 일제시대 때 물산장려운동은 평양,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니까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론사가 홍보해줘야겠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그렇죠. 양기탁 배대 선생님, 신민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대한매일신보 중요한 신문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서울에서 국제보상기성이라는 게 조직돼가지고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국제보상운동의 결과를 보면요, 일제 탄압과 방해로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는 그래 해봐, 니네가 얼마나, 에이구, 근데 이게 엄청 모이는 거예요. 물론 1300만 원을 갚을 정도로 모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우리나라 국민성이 지금도 좀 어려울 때 되게 잘 뭉치고 뭔가 솔선수범해서 자기 걸 잘 내놓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말 뛰어난 시민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 뭐야 이거 얘들. 근데 돈을 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아도 이거 뭐 하는 거래? 일본이 돈 꺼주고 그렇게 간섭을 하니까 갚아버리고 일본 이제 떨어져라라고 하려고 일본 나쁜 놈들 막 이렇게 돈 성금 내면서 일본 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운동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거를 가만 놔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싶어서 탄압을 하고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국제보상운동을 이끌던 이제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 이런 분들이 이 모여진 돈을 횡령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구속시켜버리고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보상운동이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중단되고 마는데요. 요 관련된 기록물들이 국제보상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2017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국제보상운동 취지에서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우리가 일본에게 진 빚 1300만 원은 우리 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걸 갚으면 나라가 살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망한다.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현재 국고에서는 이 국채를 갚기 어려운즉 대한제국은 돈이 없어 그지야. 그래서 못 갚아.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어. 방법이 있어. 2천만 명,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어요. 3개월을 한정하여 3달 동안에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매 1인마다 남자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여자는 가락지 팔고 해가지고 1인마다 매달 20전씩 징수하면 13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갚아버리고 우리나라를 지키자라는 게 바로 국제보상운동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눈 뜨고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정말 나중에서는 그게 나라를 뺏기기 말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한 건 아니고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당시에 힘이 셌던 일본이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